다른 번역과 다르게 내용 전달 외에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자의 문체를 살릴지 아니면 문체와 조금 달라지더라도 최대한 자연스러운 프랑스어로 옮길지 하는 고민이 자주 찾아올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지, 또 문학번역 수업에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대한 자연스러운 한국어일지 최대한 자연스러운 프랑스어일지 아무튼 최대한 자연스러운 도착어로 가게 하는 거라고 하는 이제 표현인데요. 이 질문에도 사실 이제 그 약간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작가의 의도나 작가의 문체를 살리다 보면 도착어를 만족스럽게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살리지 못한다면 사실 이제 번역가가 그만큼 역량이 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또 여럿이 같이 이제 우리 수업할 때는 같이 학생들이랑 다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항상 어떤 해결책이 나왔었던 것 같고 참 이상한 것도 있어요. 약간 보편성 같은 것도 있는데요. 한국 문학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프랑스 작가 중에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연히 정말 딱 맞아 들어가는 합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이 정말 많이 읽으셔가지고 어떤 작가의 어떤 표현이 비슷한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 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들으려면 많이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이 고민하다 보면 등가를 꼭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어 차원에서도 참 희한하게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등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시간에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사시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이름이 불어로 터울이거든요. 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희한하지 않아요? 그 동사로서 그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그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의외로 공통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우리가 다 표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작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문학 번역의 경우 특히 이한 언어 간의 등가의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문학 번역에서 그 작가의 문체를 잘 살리는 거, 그다음에 어떤 음향 효과, 그러니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살린 글을 탈원어한 다음에 번역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는 이제 만약에 어떤 음향적인 장난, 그러니까 그 한국어만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묘미를 예를 들면은 연료춘향 수절가를 번역할 때 비녀가 떨어지면서 비녀라고 하는 소리가 나왔대요. 근데 그거를 비녀 그대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놓으면 비녀를 모르는데 비녀라고 하는 의성어의 뜻을 알 리가 없기 때문에 그때 에뺑글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에뺑글에 그 떨어지는 소리가 뺑그르 해서 제가 그냥 의성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황순원 작가의 작품 중에 별과 같이 살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프랑스어로 이거를 그대로 제목을 번역하면 위유가 아베 기레투알 데제투알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오는 여성 주인공이 곰녀인데 일제시대 때 너무 고생한 그런 여성의 이야기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해방된 다음에도 그 고생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산 사람의 이야기를 쓴 건데, 근데 약간 신체를 비유해서 곰녀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건데,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까 막 고민을 하다가, 제목을 그대로 직역하면 정말 프랑스어로 아무런 느낌도 살지 않기 때문에 별이라고 하는 걸 힌트를 얻고, 이 여성의 이름이 곰녀였거든요. 그래서 작은 곰자, 라 뿌티트 옥스라고 하는 제목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작가님께 여쭤봤어요. 이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작은 곰자가 마침 그러니까 곰녀라고 하는 뜻도 될 수 있고 별이라고 하는 생각도 포함해낼 수 있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제목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바로 봤을 때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지만 번역가가 시간을 두고 조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응용해서 등가를 찾아낼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원천적으로 번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든지 어떻게 하면 등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찾을까라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문학 번역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정해진 답이 없거든요. 물론 모든 번역이 다 정해진 답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정말 절절하게 절실하게 그 더 좋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또 창의적인 그런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 그게 참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문학 번역을 할 때는 단순히 뜻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저자의 스타일, 그리고 문장 구조 같은 것도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이런 걸 보존하면서 가독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자의 언어와 저자가 쓴 글을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문장 구조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국 문학 작품을 프랑스어로 번역한다고 그러면 한국어와 프랑스어는 당연히 다른 언어와 언어이고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고 문장 구성도 다 다르죠. 근데 번역하면서 그 일부 번역 이론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뭐냐면 뭐 문장 구조까지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된다, 뭐 어순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번역해야 된다, 시제를 똑같이 번역해야 된다, 뭐 문장 부호까지 같이 번역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같이 번역할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언어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로 쓰여진 작품을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이 작품을 쓰려고 했을 때 가졌었을 그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그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읽은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영어로 탈언어화를 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떤 특정 언어가 아닌 어떤 추상적인 뜻, 그림 같은 걸로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번역을 하면 될 것 같고, 아마 문학 번역 수업 시간 내내 그런 시도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살필 것 같아요. 출판 시장의 트렌드가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변화가 번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고전 작품의 경우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출판 시장이 변화하면서 특히 한국 문학 같은 경우에 뭐 장르 소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페미니즘 주제 같은 경우에 많은 작품 활동이 있다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프랑스 출판사들 중에 그런 종류의 한국 문학 작품만 출판하는 출판사가 생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프랑스에 소개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는 한국문학번역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이제 비평가들이 생각하는 어떤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리스트가 있었고, 그 리스트 중심으로 번역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압박 같은 게 있어서 사실 좀 그 리스트에 있는 작품들이 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반드시 프랑스 독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하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양해진 게 정말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고전 작품은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이 읽지 않는데 프랑스에서 많이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긴 한데, 또 굉장히 뜻밖의 현상은 연려춘향 수절가가 다 팔려가지고 다시 판을 재판 찍고 3판 찍고 이렇게 찍고 있다라는 걸 보면, 근데 만약에 초판이 뭐 3,000부였는데 다 팔고 재판 찍고 3판 찍고 그런다는 게 되게 놀라운 거잖아요. 연려춘향 수절가는 사실 완판본이라고 하는 판본으로 되어 있는 건데 굉장히 어려워요, 작품이. 그리고 판소리를 들을 때 나오는 그 버전보다 훨씬 문학적인 버전이거든요. 그런데 또 프랑스에서 그 판소리 좋아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공연 가시는 분들이 작품을 읽고 싶어서 읽으시기도 하고, 또 한국어 학습이 프랑스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구입해서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고전이라고 그래서 뭐 다 어렵다고 안 읽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알 수 없다, 그 시장은. 그런 생각을 많이 들고요. 또 고전 문학 작품은 우리 한국 문학의 근본을 만들어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몇만 명의 독자가 읽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번역의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어카이브 차원에서라도 가능하다면 번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삼국유사를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출판이 되어 삼국유사 번역하느라고 방학을 한 2번쯤 정도 거기다 할애했었던 것 같아요. 고전 작품 번역이 트렌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을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선생님께서 연려춘향 수절가, 변강쇠전, 다산 정약용 시집, 한밤중에 잠깨요, 삼국유사 등 고전 번역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전 번역을 하면 어떤 경로로 해외에 유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전 번역 작품도 다른 작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몇 작품 같은 경우에 제가 스스로 했다기보다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이제 의뢰가 와서 번역을 하기는 했지만 출판 과정은 똑같이 해외 출판사 중에 아는 곳에 보내고, 그리고 이제 왜냐면 고전이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없잖아요. 누가 살아계신 작가들은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에 에이전트가 출판사를 찾아주기도 하지만 황상현 작가님 같은 경우에 에이전트가 이제 작품을 찾아주고 계약을 미리 해서 막 저보고 이거 번역해 막 이러면 이제 거의 번역하게 되고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고전은 사실 그런 일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번역을 마친 다음에 출판사에 보내고, 고전 문학을 출판해주는 출판사는 좀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보내야 될지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내고, 보냈을 때 이제 번역의 품질을 보고 아니면 또 작품의 우수성을 보고 출판하겠다 그러면 출판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고전 작품을 했을 때 거절당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동기 중에도 졸업 후에 문학 번역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현재 필드에서 문학 번역을 많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프랑스 문학과 한국 문학 중 주로 어느 나라 문학을 많이 번역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졸업하신 분들 중에요. 일기에 이창실 씨라고 아주 유명한 번역가가 일단 있으신데요. 이분은 영어도 하시고 프랑스어도 번역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이창실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 이분이 번역하신 작품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제가 그 시비제르망이라고 하는 박경리 문학상 수상자가 한국에 오셨을 때 이제 대사문화재단에서 하는 그 강연에 동시 통역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작가를 잘 알기 위해서 책을 이것저것 구해서 읽다 보니까 이창실 씨가 번역하신 작품이 2개나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번역가들의 작품과 비교를 했는데 월등하게 문학적인 작품, 그러니까 그냥 뜻만 옮겨놓으신 번역가도 있는데, 이 이창실 씨는 정말 작품을 완전히 전유해서 작가의 문체를 다시 재구성해내는 수준으로 아주 우수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르치는 분이고 그래서 진짜 우리 졸업생이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굉장히 뿌듯했고요. 그 이후에도 거의 기수별로 한두 번씩 그 문학 번역가가 되셔서 지금 출판 번역 활동을 아주 맹렬하게 하고 계시고요. 저희 졸업생분들 중에서는요, 또 문학 번역뿐만 아니라 아동 문학 번역이나 아니면 웹툰 번역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거 판권을 사고 파는 에이전시, 오렌지 에이전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에이전시를 해서 산자부 장관의 그 표창까지 받으신 분도 있고요. 거의 기수별로 한두 분 정도씩은 출판 번역에 참여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주로 하시는 언어들은 아무래도 프랑스어에서 한국어로 가는 방향을 하고 계신데, 왜냐하면 프랑스어 소설의 판권을 한국이 거의 600개에서 800개씩 1년에 사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1년에 600에서 800개 정도의 작품을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훨씬 양적으로 많죠. 반대로 한국 문학 작품이 프랑스어로 번역된 것은 아까 숫자가 나왔는데 200 몇십 건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터무니없이 적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종사하는 숫자가 한국어 쪽으로 번역하는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문학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번역의 가치도 더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훌륭한 번역가가 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미래의 번역가들에게 한마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그 미래의 번역가들이 많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사실 저도 계속 포함이 되고요. 왜냐하면 번역이라고 하는 거는 끝없이 공부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언어는 계속 바뀌고 언어 실력도 누군가 그 언어를 다 안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매력인 것 같아요. 끝이 없이 계속 공부하면 더 많은 걸 내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큰 매력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언어 공부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사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는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 그 외에 좋은 일도 마찬가지로 다 좋은 일일 때 건강하는 능력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중력을 가지고 정말 절실하게 어떤 노력을 하려고 사람이 했을 때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런 번역 작업이 딱 봤을 때 사실 쉽지 않은데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 생각해 보면 뭐 사실 그때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았고 실력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막연하게 계속 공부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번역도 하게 되고 통역도 하게 되고 같이 여러분하고 공부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얼핏 봤을 때는 내가 저렇게 어려운 작품을 어떻게 번역해라고 생각하고 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 수상과 더불어 특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실 텐데 후배 번역가들을 위해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번역 활동을 통해 한국 문학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